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상황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전망인데요. 의회 승인 없이 전쟁에 개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더 위태로워진 듯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내 경제에도 직접 타격이 불가피할 사안인데요. 우리 정부는 즉각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정유부터 항공, 해운, 제조업까지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소식부터 살펴본 뒤에 중동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긴박한 중동 정세와 여러 국내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석을 검토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론은 예상 밖 불참이었습니다.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긴박한 중동 정세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전까진 나토 회의 준비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만남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캐나다 G7 회의에서 무산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을 다시 추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G7 회의 때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예정됐던 한미 회담이 불발됐는데 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중동발 변수가 잇따라 발목을 잡은 만큼 정부는 방미 등 별도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국 정상 간 첫 회담이 성사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고율 관세, 북핵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죠. 취임 18일 만에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손을 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 18일 만에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 G7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선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추경안과 관련해 이견을 조정해가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서 진행된 회동까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1시간 45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일 대통령 취임식 날 오찬 회동에 이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720일 만에 야당 지도부와 영수회담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700일 이상 빠른 겁니다. 다만 이번 만남은 의제에 집중해서 토론하는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합의사항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에 협치에 물꼬는 튀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법사위원장직 양보, 또 추경안 등 각종 현안에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발언 순서가 되자 작심한 듯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등 그동안 거론되던 문제를 7대 재언으로 정리해 공세를 취한 겁니다.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뒤이어 송원석 원내대표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을 제기한 데 이어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란 요구도 내놨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번 주까지 정부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덜덜이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을 외면해온 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었다며 지금은 일할 기회를 줄 때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관련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언급한 사법 독립 문제를 두곤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 척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의 역공을 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모두 자주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불신을 넘어 협치로 가기까진 극복할 난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전쟁에 사실상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무력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경제적인 압박에 더해 외교적인 해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친 구호가 오갔지만 당국자 그 누구도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폭격당한 핵시설과 관련해 방사능 유출은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재기 등 큰 혼란 없이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더라도 강대국 미국과의 충돌은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의회 의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And I have a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tomorrow morning. Russia is a friend of Iran. 이란은 미국이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했다고 호소하며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와 미 해군 함정 등을 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을 몇 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정확한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도록 일부 폭격기를 미끼로도 사용했고요. 이런 기만 전술 속에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미드나잇 해머, 한밤중의 망치로 이름 지어진 이번 공습은 몇 달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됐다고 텍사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It took a great deal of precision. It involved misdirection and the highest of operational security.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대규모 공습 편대가 미국 동부 시간 21일 0시 미주리주의 공군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편대의 일부는 미군의 움직임과 관련해 적을 속이기 위해 태평양을 향해 서쪽으로 비행했습니다. 동시에 공습 임무를 맡은 주력 편대는 최소한의 통신을 유지하며 목표 지역을 향해 동쪽으로 18시간 조용히 비행했습니다. 눈속임용 폭격기를 이란의 동쪽으로 보내 주의를 끌고 실제 폭탄을 떨어뜨릴 폭격기는 이란의 서쪽에서 날아오는 성동격서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A deception effort known only to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planners and key leaders here in Washington and in Tampa. 이후 공습은 작전대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란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케인 합참의장은 설명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군이 이란 핵 개발의 중심부인 포르도를 폭격하는데 B-2 스텔스 폭격기 6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벙커버스터 GBU-57을 12발이나 쏟아부었습니다. 미군이 이 벙커버스터를 실전에서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 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을 통칭합니다. 지난해 이스라엘군은 벙커버스터 가운데 BLU-109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에 쓰기도 했습니다. BLU-109보다 10배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이 GBU-57입니다. 위치 정보 시스템 GPS 기반으로 개발돼 더 정밀한 폭격이 가능하고 지하 60m 안팎까지 뚫고 들어가 벙커와 터널 등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포르도 핵시설들은 그보다 깊은 산악지형 80에서 90m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미군은 GBU-57을 연속으로 투하해 폭발 때마다 더 깊이 파고드는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타임스는 모두 12발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투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GBU-57이 실전에서 사용된 첫 사례입니다. 다른 지역 핵시설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 등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BU-57은 길이 6.2m에 무게는 13.6톤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B-2 스텔스 폭격기 한 대에 2발씩 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B-2 6대가 미국 미주리주 기지에서 출발해 몇 차례 공중 급유를 받아가며 37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이란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서 공소 유지에 나섭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합니다.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공소 유지에 나서는 겁니다. 앞서 조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담당 검사 전원을 파견해달라 요청했는데 박옥수 특검보가 다른 파견 검사 등과 함께 계엄 당시 합참 계엄 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대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함께 법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기일도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말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재판에서의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이 최근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며 사실상 김 전 장관이 풀려나는 걸 막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의 신문엔 내란 특검팀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으로 만약 김 전 장관이 또다시 구속된다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다른 계엄 핵심 피고인들의 추후 신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휴일에도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주재로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추가 파견을 요청해 특검법에 있는 정원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화문에 있는 KT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과 관련해선 다음 달 초쯤에 입주를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순직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지난해 3월 실제 출국까지 하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결국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검보가 임명되며 진용을 갖춘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이 같은 출국 과정을 포함해 이종섭 전 장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면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다른 수사가 다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대 특검과의 조율과 관련해서는 범죄에 중한 것으로는 최상병 특검이 다루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보다는 내란 혐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무실 정비와 파견 인력 등을 논의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 돌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옥천면 북군면에 있는 한 농산물 가공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업체 대표 아들인 20대 남성이 직접 불을 끄려다가 등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밖 야적장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후진하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이 전봇대를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 모두 10명이 구조됐고 전봇대 2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인근 아파트와 공장, 교회 등 모두 37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사고 8시간여 만인 0시 반쯤에 복구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고 있던 승용차의 앞바퀴가 빠졌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중동 상황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전면전 위기,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전에 들어가는 걸 극도로 경계하며 이란 정권 교체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권중기 특파원,
미국 국방부가 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 합동 기자회견에서 미드나잇 해머, 이 한밤의 망치 작전은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핵시설 3곳 모두 정확히 타격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번 공격은 이란 군이나 민간인이 아닌 핵시설만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란 정권 교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란에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battle damage assessment is ongoing, but our initial assessment, as the chairman said, is that all of our precision munitions struck where we wanted them to strike and had the desired effect, which means especially in Fordo, which was the primary target here, we believe we achieved destruction of capabilities there. 벤스 부통령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벤스 부통령은 이번 공격이 전쟁 시작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핵무기 개발을 상당히 지연시키긴 했지만 이란이 핵만 포기하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재설정할 전화위복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I actually think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set this relationship, reset these negotiations, and get us in a place where Iran can decide not to be a threat to its neighbors, not to b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f they're willing to do that, the United States is all ears. 이란이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란 경제도 타격을 입는 자살 행위가 될 거라며 실행에 옮기지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는 이란 요청으로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보복을 거듭하는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에 처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교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도 중동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 그룹에서는 중동의 끝없는 전쟁에 발을 담가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나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공습 이후 공화당 내에서도 의회 동의 없는 전쟁 개시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습이 장기전을 의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공습 당시 백악관 상황실 회의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색 마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이란 공습을 감행하면서 지지층 결속에 신경 쓴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습 직후 기자회견 뒤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백악관에서 조용히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국내 에너지 상황 그리고 중동 지역 우리 선박들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과 수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내 선박 31척도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25%, LNG 수송의 33%가 이루어지고 국내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통과하는 해상 요충지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현지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국내 선박 31척은 모두 정상 운항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석유와 가스의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1일 단위로 석유와 가스 가격,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유사, 석유가스공사 등과 수급위기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대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로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또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일부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우 대체 수입이 가능하거나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만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 상황과 금융, 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과감히 조치하고 중동 지역 수출 피해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를 주시하면서 유가와 해상 운임 등 비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유가가 상승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항공 해운업계 역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표 제조기업들도 미국의 관세 충격에 이어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공격 뒤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죠. 이란은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중국 역시 관영지를 통해 핵시설 파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 폭스뉴스가 제기한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 의혹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소식을 실시간 타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B2 스텔스 폭격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이동한 걸 두고 무게 13톤이 넘는 벙커버스터 GBU-57을 2발씩 탑재했다는 근거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시보는 포르도 핵시설의 경우 지하 90m 깊이 암석층에 건설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GBU-57의 성능은 지하 60m 깊이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으론 2발 이상의 폭탄이 지하를 연속 관통해야 하는데 아직 미국은 이런 전술 능력을 공개 검증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영 CCTV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 등 확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离伊朗很近，都在伊朗的家门口。打击美军的军事基地要比打击以色列的目标要容易的很多。 중국발 화물기가 이란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뒤 룩셈부르크행 항공 3편이 이란 영공에서 사라져 석연치 않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시보는 해당 보도의 근거였던 비행 경로 추적 사이트를 역으로 제시하며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최대 항공사 카고룩스 소속 화물기가 이란과 접한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했을 뿐 이후 최종 목적지인 룩셈부르크로 정상 비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친 트럼프 성향의 미국 폭스뉴스를 콕 집어서 중국을 분쟁에 끌어들이려 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북한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2년 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취소했었는데요. 북한은 이란과 상황이 달라 핵시설 공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반발해 1993년 3월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며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영변 일대의 북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론이 확산된 겁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폭격 직전 취소했는데 우리 정부의 반대와 북한의 반격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될 것이란 보고 등을 받고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후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풀어왔지만 이번에 이란을 직접 공격하고 나서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을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 이란과 북한은 지리 전략적으로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란은 아직 핵탄두를 갖지 못한 반면 북한은 50개 안팎을 보유했고 각종 미사일 등 운반 수단까지 갖춘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란 점입니다. 이란 핵시설만을 겨냥한 핀셋 타격처럼 북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하더라도 이란과 달리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변수입니다. 특히 우군이 없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맺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란에 썼던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공격을 보며 북한이 협상 대신 핵무기 개발에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도 거부했는데 이번 이란 핵시설 폭격을 계기로 북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번 사안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결국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인사의 대리 참석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인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제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국정과제 수행과 또 현안 챙기기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수석 보좌관 회의, 또 윤석열, 박근혜 정부는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이름으로 각각 정례 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나 다름없는 곳이죠.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부 부처 보고를 받은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뀐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섣부른 공급 대책을 내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 후 일주일이 지나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돌아본 결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에 나선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 2분 과장은 AI 공약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무사안위를 질타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기는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최근 집값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일시적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익은 땜질 처방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불성실한 보고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적어도 이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어떤 이행계획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정기획위는 또 해수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인데 업무보고의 거의 마지막에 지역 공약으로 다뤄지는 등 부실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번엔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권력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김 후보자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가운데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청문회의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저열한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쓰인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판 BBC나 동아일보 중국어판 기사 등에서도 도북자라는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억지 주장의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앞서 지난 15일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대표, 당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지도부를 함께한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사실상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3명 이상이 당대표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공공기관 한 곳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원직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로부터 한 해 30억 원 운영비를 받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거 경영본부장을 지냈던 김모 씨는 2년 전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실패 책임을 물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없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자 진흥원 측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과 정직 등 추가 징계를 내렸는데 이 역시 부당 징계가 인정됐습니다.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징계를 하고 괴롭힘을 했다. 오로지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였던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역시 별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흥원장이 수차례 사퇴를 강요했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굉장히 추월을 만났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진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해고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쨌든 사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론 안무로서 노동위원회는 부당 징계인 만큼 김 씨를 원직 복귀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 측은 따르지 않았고 결국 1,000만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2년 동안 총 4번까지 이제 부과가 가능하고 전체 금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해서 이게 뭐 보통 일반적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부담스러우시는 금액이시죠. 진흥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징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과태료와 부적절한 원직 복귀 명령이라며 행정심판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상위기관인 춘천시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청이 내려와 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춘천시 피감기관이에요. 수사진행기관이고 춘천시 감사 결과에서 부당한 징계를 해라. 그리고 중징계를 해라. 찍혀서 나왔어요.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수출 정체와 내수 약세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하루 평균 2천억여 원씩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2분기 전월세 계약갱신 비중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꺾이면서 연간 수출이 지난해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영일 기획재정부 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대응 양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죠. 전국 각지에 6월 최대 강수량을 경신할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국 7개 시도에서 160여 명이 대피했고 건물 침수나 옹벽 붕괴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이틀 동안 전국 각지에 200mm 가까운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청양에는 190mm, 충남 부여와 전북 진안에는 18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지난 21일 전북 남원과 정읍, 고창은 역대 6월 1강수량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시간당 50mm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 동두천은 6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대피한 시민이 전국 7개 시도에서 16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에 4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시에서는 연초댐이 넘치면서 하천가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경기와 충남, 전북 등에서 옹벽이 무너지거나 도로에 낙석이 쏟아지고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호우와 강풍, 배수 지원 등과 관련한 소방 출동은 850여 건으로 집계됐고 항공기 15편, 여객선 9척이 결항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내륙은 장마가 쉬어가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현재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사천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발령 중인 만큼 항공기 운항 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차량 운행 시에 서행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하늘 속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영서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5도, 부산은 20.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32도, 대구도 32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Battle damage assessment is ongoing, but our initial assessment, as the chairman said, is that all of our precision munitions struck where we wanted them to strike and had the desired effect. It's a horribly destructive enterprise. 네, 중동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언급을 했죠. 하지만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대대적인 공습에도 무력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휴일인데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압도적인 성공이다. 그러면서도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상 지금 전쟁에 참여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미국이 일단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직접 참전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란과의 계속되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 일단 이란이 이번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미국이 전쟁을 계속 이어간다면 진흙탕 전쟁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더 이상 전쟁에 들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미국의 공습은 몇 달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애초에 트럼프가 2주를 시간 주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전격 이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아무도 아마 예상하지 못한 만큼 빠른 공격이 진행이 됐는데 어떤 속내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주가 아니고 1주도 지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란을 속이기 위한 작전을 쓴 게 아닌가, 연막 작전을 쓴 게 아닌가. 그래서 2주 동안 협상할 시간을 준다고 해서 이란을 좀 안심시킨 다음에 차근차근 핵시설 공격을 준비해서 전격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다른 시각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이란의 문을 두드리면서 협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 그것이 결렬되면서 더 이상 기다려봐야 이란과의 어떤 협상에는 어떤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그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기만 전술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협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는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이란 핵 개발 여부를 두고는 미국 정보 당국 그리고 대통령과의 말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실제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 상황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정보부 간에도 약간의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최근까지도 DNA 미국 정보국장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있지만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어떤 최근에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 측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이란의 움직임이 과거와 다르게 핵실험을 한다든지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근데 이런 이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은 우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막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이번 공격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 미국이 공습할 때 사용했던 폭탄, 벙커버스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위력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벙커버스터는 이번 사용된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최신 벙커버스터고요. 네, 이름도 슈퍼 벙커버스터. 그래서 GBU 57이라고 알려져 있고, 벙커버스터 하나의 무게가 거의 13.4톤, 그래서 약 한 14톤이 됩니다. 네, 14톤이 되고 파괴력은요. 일반 안방 같은 경우는 약 한 200m, 200m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강화는 한 60m까지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벙커버스터 12발을 이번 B2 폭격기가 날아가서 포르도 핵시설에만 12발을 좀 떨어뜨렸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포르도의 피해상은 조금 생각보다는 엄청나지 않을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란 쪽에서는 지상 부분만 피해가 있지 지하는 그렇게 피해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쪽의 발언,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발언이 미국 쪽에서 나왔고요. 이란 쪽에서는 위에만 파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가십니까? 네, 지금 조금 정확히 판단하기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말할 것 없이 완벽한 작전이었다, 완벽히 파괴되었다,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위성 사진이나 아니면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걸 좀 더 지켜보면서 이 핵시설이 정말 어떻게 파괴됐는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참전이 이번 중동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중동 정세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더 저는 미국이 앞으로 혹시 모를 이란의 어떤 그 대응에 대해서 즉 미국에 대한 어떤 보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지금은 움직임이 없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미국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우리가 보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보복의 방식은 이미 세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 즉 중동 국가의 정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방안이 있는데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이나 미군 기지 공격 같은 것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란의 대응의 방향에 따라서 또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동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긴장을 하시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는 약간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이 상황이 장기전으로 가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역력해 보여요. 그런 뜻은 역력해 보이는데 근데 말씀하신 어떤 그 이란의 대응 같은 게 나왔을 때 이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로선 우리는 어떤 이란과의 어떤 장기전에 갈 의도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미국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은 지금은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란의 어떤 보복 공격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란이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군 병사가 사망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공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란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 중동 정세가 경랑성으로 다시 빠져들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하는 것도 사실 국제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줄 국제사회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그냥 좌시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지금 이란의 대응 수위에 딸려 있다. 거기에 따라서는 미국도 아주 장기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란과의 어떤 무력 충돌 양상이 조금은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을 공격할 때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또 위헌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요. 논쟁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게 전쟁 수준은 아니지 않냐? 그냥 아주 표적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는 이란이라는 국가가 계속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협해 온 국가이기 때문에 옳은 전쟁이다.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두둔하고 나서고 있어서 향후 이제 이 문제가 미국 국내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어떤 도박수를 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동 상황과 맞물려서 미국의 전국 상황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앞서서 언급하셨던 호르무즈 해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러 차례 위협은 했지만 실제로 봉쇄까지 간 적은 없었잖아요. 이번에 네네. 만약에 정말 봉쇄를 한다 이랬을 때는 이거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전 세계 원유와 가스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그 퍼센트가 20에서 25% 수준이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 절실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 수급의 한 70%를 지금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호르무즈가 봉쇄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이란이 봉쇄를 한다면 상당히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텐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봉쇄가 됐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우리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미국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그런 준비를 세워놨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실제 봉쇄 여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뉘고 있는데요. 원유를 수입하는 이 한국과 일본은 또 직접적인 타격을 맞을 뿐 아니라 지금 이란의 우호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봉쇄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이란이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량이 많죠. 그래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량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수출이 만약에 중단된다면 중국은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자, 그만큼 중국이 이제 지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기시하고 살펴보고 있을 텐데, 중국의 수출한 양도 중요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보복에 대한 어떤 아무런 대응이 없이 그냥 이 상황을 넘어간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란에게는 어려운 측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기지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훨씬 더 이란에게는 덜 부담스러운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 호르무즈 봉쇄를 하지 않는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다른 대체선을 수입처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로부터 수입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나 이란은 여전히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란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동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이라는 세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여러 그런 어떤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저항의 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고 특히 작년 2024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벌이면서 헤즈볼라가 상당히 많이 지금 약화된 상황이죠. 거의 뭐 괴멸지경에 이르렀고 하마스도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2년 가까이 되는 공격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시리아에 있는 친 이란 정권도 정권이 붕괴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란에게 가장 중요한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이란이 쓸 수 있는 그런 대리조리, 저항의 축이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세력이죠. 그래서 후티는 지금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미국 선박을 다시 공격하겠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후티가 휴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만 다시 미국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저항의 축은 사실상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은 후티밖에 없다.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지금 상당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개입할 여력이 적을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셨는데 이번에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뭔가 무슬림에 대한 분노가 커져서 이들 무장정파가 다시 연대를 할 가능성, 그래서 다시 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인에 대한
어떤 뭐 미국 내 아니면 전 세계적인 어떤 테러 공격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특히 이제 뭐 이란과 연계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왜 자꾸 중동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도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미국의 어떤 군인이나 군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목표물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 정보 당국이나 이쪽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테러 공고를 계속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하나 짚어볼까요?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지만은 일단은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위협도 했고 이스라엘도 계속 행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하메네이 제거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메네이를 암살하는 것보다는 암살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있어야 이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자, 협상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최고 지도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대화를 원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의 상대, 즉 최고 지도자가 살아 있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 암살을 할 가능성은 낮고요. 물론 이스라엘은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카메네이 암살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선비들의 헌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아이가 쌓은 모래성으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바다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파도에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피서지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식 개장했습니다. 비가 그치며 기상 상황이 좋아지자 해수욕장 방문객은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아직 물은 차갑지만 조만간 다가올 무더위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열흘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이왕 해운대 왔는데 안 들어가기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재미삼아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물이 차가워서 저 재밌는 것 같아요. 망루에는 구조대원들이 배치됐고 해변 파라솔도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6월 개장을 결정한 것은 예전보다 여름이 길어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폐장일도 기존보다 늦춰 9월 중순까지 운영합니다. 부산을 처음 찾은 방문객은 도시와 어우러진 바다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부산에 처음 여행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해운대 이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한번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도시 같은 분위기 앞에 이렇게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서 너무 분위기 좋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 실록을 지켜낸 선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비 안희와 손홍록이 실록과 태조 어진을 내장산 동굴까지 옮긴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는 행렬이 펼쳐져 조상들이 지켜낸 유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건설업과 조선업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상대로 폭염 안전을 위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합니다. 5대 기본수칙은 물 제공과 그늘막 설치, 휴게시설 제공과 작업시간대 조정 등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편성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 질환 예방 장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 허가 규모는 제조업 13,000여 명, 농축산업 1,800여 명 등 모두 18,000여 명입니다. 이번 회차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지역 검정고시 지원자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 검정고시 지원자가 11,000여 명으로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학교 부적응 등으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정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거나 잠을 못 자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성인 16,000여 명의 24시간 일주기 교란 요인과 또 대사증후군 발생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아침 결식과 수면 부족, 신체 활동 부족과 교대 근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성인 대사증후군 위험이 최대 2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가감볕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또 예년보다는 4도가량 높겠고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33도까지 치솟으면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 시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근길에 내륙과 서해안 또 전남 남해안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전북 장수와 충북 음성 등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사천공항에서는 저시청 경보까지 발령 중인 만큼 항공기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차량 운행 시에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하늘 속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영서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5도, 부산 20.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2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아주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도 높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 울산에서는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는 만큼 오늘 외출 시에는 자외선과 짙은 오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